안녕하세요. 심교수의 15분. 오늘은 저번 주에는 심교수의 5분 했었죠. 오늘은 거꾸로 심교수의 30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영화평론가 전찬일 선생님을 모시고 2021년 한국 영화계 그리고 외국 영화계를 결산하고요. 베스트 10 무비와 힐링 시네마를 뽑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시죠. 제 막역한 정말 선배님이십니다. 전찬일 평론가 선생님.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우리 저 신 교수가 언제나 불러줄까 했는데 결산을 맞이하니까 이제 네. 부르네요. 마지못해. 마지못해라니요. 기다렸습니다. 아, 예, 네, 선생님. 애타게. 저는 오늘 네. 분명히 할 거는 네. 오늘 심 교수의 30분이지만 네. 저는 어디까지나 조연이고 네. 주연은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아니 네. 우리 티카타카라 그러는데 네. 뭐 이렇게 티키타카. 하다 보면 네, 금방 30분 지나가죠. 그렇죠. 자, 먼저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네. 올 한 해 한국 영화계 그리고 세계 영화계 가장 주도적인 경향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겹지만 저 사실은 심리적으로 거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스트리밍 서비스 OTT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OTT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대세죠, 어떤 대세. 그렇죠.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관이 이제 지나서 OTT에 개봉될 거를 염두에 두면서 네. 그 이제는 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한쪽으로서는 그게 대세니까 받아들이면서 한편은 좀 우울하기도 하고요. 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평론가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OTT로 가면서 더 할 역할이 없어져요. 아, 왜요? 저 그렇죠? 요즘에 그래요? 매번 네. 지옥이니 오징어 게임 아, 매번 그렇구나. 리뷰했어요. 아. 정말. 저는요, 제가 꼭 넷플릭스 평론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네. OTT라는 극장 영화관을 그렇죠. 소개하고 싶은데 평론가인데 네. 평론가로서 근데 저항이 생각보다 네. 아니 뭐 가지도 않는 극장 이야기는 왜 하냐.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자, 한국 네. 영화계 OTT가 미친 영향. 최근에 네. 뭐 누구라면 다 알만한 영화 감독을 만났는데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2년까지 한국 영화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좀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획 관련 논의를 갔더니 내가 선배라면 영화 쪽으로 투자를 받으러 하지 않고 OTT 업체 OTT 드라마죠, 결국.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드라마화로 바꿔가지고 그쪽을 뚫겠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한 200편 정도를 말하더라고요. 네. 200편 정도 굴러가고 있다. 200편이요? 네네, 굴러가고 있다고. 그런데 와. 편집하는 친구는 네. 한술 더 떠서 네. 200편이 아니고 300편이다. OTT 드라마가 300편이다, 지금. 네, 내 만들어지고 친구, 있는 네, 게. 편집하는 친구는. 그래서 와. 그 친구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그 제작자랑 통화를 했는데, 요즘 촬영 감독, 미술 감독은 구할 수가 없대요. OTT 드라마를 워낙 네네. 많이 가니까. 네. 오징어 게임 세트 다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와. 그래가지고 네. 예전에는 웬만하면 했는데 이제는 그들 눈치 보느라고 감독도요 제작자도 미감이나 촬감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고 그들 비위 맞추느라고 네, 정신을 여기서 못 차리고 미감 촬감은 저 미술 네, 미술 감독, 감독, 촬영 촬영 감독을 감독. 조금 전에 말합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어느 제가 이제 그 코피스라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그 몇 개월째 나온 책 중에 포스트 코로나를 진단하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진단을 내렸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공중파마저도 이제 다 스트리밍 서비스화 되는 어떤 현 추세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때는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야 정말 이 말대로 되네. 네. 그래갖고 저도 이번 학기 대학 강의를 하나 하는데 중강의 내내 OTT 얘기만 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뭐 그러면 오히려 OTT 때문에 한국 네. 영화 산업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OTT 드라마도 황동혁 감독이라든가 연상호 감독이라든가 네. 빼어난 감독들, 한국 영화 감독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다수에게는 네. 기회로 네.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영화를 네. 만들고 싶어하는 네. 아무리 영화가 그 디지털로 치닫더라도 네. 예를 들면 영화는 2시간 전후에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OTT는 기본적으로 뭐 6부작, 12부작 그러니까 4시간, 6시간, 8시간이니까 호흡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길어지는데 시리즈로 가니까 한 호흡, 그러니까 편마다의 호흡은 짧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훈련의 장은 되겠지만 만약에 2시간 전후의 영화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런 추세가 되게 못마땅하겠죠. 반면에 이게 이제 세계적 흐름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적응해가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 종이 신문은 사라져도 네. 디지털 플랫폼은 살아남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종이 신문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버티고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OTT가 대사로 넘어가지만은 전통적인 의미의 영화도 네. 살아남으면서 네. 같이 그렇죠. 서로 공생하게 경쟁도 가는 하고 거죠. 네. 공생하면서 네. 예? 협력하면서 네.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래. 극장이 네. 담아내는 그 스케일은 어떻게 할 수가 OTT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스케일이 있는 수작들. 저는 패싱이라는 영화도 되게 넷플릭스 영화였는데 네.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또 이제 그 돈 룩업을 돈 룩업을, 네. 12월 24일 아, 선생님, 자꾸만 하면 우리가 넷플릭스 선전만 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아니고, 네, 우리 OTT.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OTT의 등장으로,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에서 40억이나 하여튼 뭐, 한 20억 적어도? 네. 20억, 10억 관객으로 갑자기 파이가 엄청 커진 건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관만 고집하면서 항상 가령 칸 영화제 같은 데서도 그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그렇죠. 칸 필름 마켓에서 네. 보면 극장 기준으로 모든 거를 통계를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OTT와 극장을 같이 이제 통계를 내면은 재미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익들이 어디로 가냐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전통적인 그거죠. 의미에서 영화관은 그래도 서로 다시 좀, 그 서로 같이 영화에 투자를 하니까. 나눠 갖곤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오징어 게임에서 네. 뭐 일부 인센티브를 줬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외신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다 거의 다 그쪽으로 가져가니까 네. 이게 수익의 그 배분이 안 된다는 점에서 맞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네.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양극화, 그 신자유주의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더 악화된다라는 네. 그런 우려는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대세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조금은 저항도 하고 대세더라도 천천히 그 대세가 되게끔 하는 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는 평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요즘 여기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2021년 영화계는 OTT로 시작해서 네. OTT로 끝났다. 결국엔 그래서 한국 영화의 어떤 세계적인 확장성을 보여준,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 네. 그러나 불구하고 수익 배분이나 그 벌어들인 돈이 다시 한국 영화계로 들어가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 네. 같은 경우는 VOD, 그러니까는 평론가지만 네. 또 이 심리학자 노릇을 같이 하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VOD 서비스로 뒤늦게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런 어떤 작은 영화들의 그 어떤 호흡을 살려주는 네. 그런 것도 OTT 안에 순기능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는 것이죠. 특히 국내 그 뭐 더 라이트하우스 같은 거 뭐 이런 네. 거 정말 그리고 보기 드문 영화들. 네, 국내 그 OTT 업체 왓챠 네. 넷플릭스에 없는 아주 짭짤한 영화들이 꽤 많죠. 네? 저는 그래서 무슨 영화 좋아하십니까? 왓챠 영화. 왓챠하고 이제 넷플릭스를 섞어서 보는데 네. 이번에 뽑은 영화들은 주로 이제 넷플릭스에 네. 있는 영화긴 한데 네. 왓챠가 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자, 수상작인 티탄. 티탄 그렇죠? 왓챠에서 저 극장에서 네. 보고 왔습니다만은 왓챠에서 개봉되면은 여러 번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베스트 10 무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1등이 이유 없이 타이탄입니까? 티탄입니까? 아닙니다. 1등 고민을 뭡니까?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 사실 많이 1, 했습니다. 2, 3위는요, 네. 뭐 어떤 영화를 뽑아도 될 것 같은데, 네. 티탄은 4위로 뽑았고요. 네. 1, 2, 3위는 공동 1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네. 아니, 4위부터 해야죠, 선생님. 4위, 티탄. 티탄. 네, 티탄은 그것도, 4위입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네. 기괴한 영화죠. 네네. 정말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영화.
네. 그러나 정말 그로테스크한 아름다움이 있는 영화 티탄 소개해 주세요. 아마 개성이라는 점에서 치면은 세계 영화 사상 독보적인 네. 영화로 해도 과언이 하지 않겠는가.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인디 영화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감독이 태국의 아피짜뽕 유라세타꾼이라든지 이란의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인데 이 티탄을 보면서 이 두 감독을 잠재울 정도의 그 개성과 그다음에 게다가 여자야. 네. 영화를 보면서 상상력의 한계라는 걸 별로 못 느끼면서 봐왔는데 네. 도대체 자동차와 섹스에서 애를 애를 낳는다. 낳는, 네. 그리고 실제로 애가 나오잖아요. 네. 기계 인간인데. 크로넨버그 영화. 그러니까 크로넨베르그의 크로넨버그 클래시라든지 영화. 네, 클래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참 더 가는 거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크러쉬에서는 자동차를 좋아하곤 하지만 실제로 임신하고 플라이에서도 파리 인간 나와요. 이제 복제돼가지고 하는 건데 좀 네. 차원이 달라요. 네. 물론 크로넨버그는 이제 시대를 많이 앞서간 감독이기 때문에 근데 그 크로넨버그의 상상력과는 또 다르고 근데 저는 굉장히 전투적이면서도 이 감독이 지금 30대 후반의 이 여감독이 이 가부장제를 대하는 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공격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지금 인간성을 잃어가는 우리 인류 사회에 대한 어떤 경종까지 담은 것이 아니냐. 거꾸로 어떤 휴먼 터치. 있잖아요? 저는 그 영화의 그 자동차가 갖는 네네. 금속성과 네. 그 여자의 육체가 갖는 어떤 물질성이 교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굉장히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의 상상력은 정말로 그로테스크하지만 눈을 떼기 힘든 힘이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죠. 저는 오늘 제가 말했습니다. 전 조연이라고. 네네. 저는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1등!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라스트 리들리 스콜 라스트 듀얼. 네. 아니 그리고? 얘기를 해주기 왜 그런지. 아, 라스트 듀얼. 네, 사실 이 고민기 때 라스트 듀얼을 네. 뽑은 영화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대중성을 그나마 좀 중시하는 평론가 중에 하나입니다. 영화적으로는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나 폴스 카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중영화에서 그 내러티브 구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보는 평론가인데, 사실 주류 상업 대중영화가 라쇼몽 같은 그런 3부 구성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2시간 이상을 끌어간다는 것에 저는 감탄을 넘어서 감동을 하면서 봤고요. 저는 영화적으로도 이렇게 3부 구성이면 몰입이 깨지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 거의 완벽하게 빠져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시민 K라든지 라쇼몽보다 더 와닿았던 것은 그 영화들은 이렇게 거리를 떼고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머리로만 봤었는데 이 영화는 머리로 보면서 가슴을 움직이고 몸까지 그리고 저는 좋은 영화라는 게 뭐냐 지적으로 자극을 주고 네. 정서적으로 감동을 주고 네. 또 육체적으로도 감각을 주는 감각이 근데 이 세 층위를 네. 다 만족시키는 영화로 저는 사실은 라스트 듀얼을 네.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리들리 스콧이라는 노 거정에 대한 예우도 예우. 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5위는 더 파더를 뽑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앤소니 홉킨스 정말 연기. 네, 80대 중반에 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째 거머쥐었잖아요. 네. 저는 올해 죄송하게도 노매드랜드가 싫어서가 아니고 노매드랜드가 아니라 이 영화가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참. 노매드 되게 그렇게 보기에는 아니, 너무 정통적인 영화죠. 아니 파더는. 나는 영화의 어떤 극적 힘 같은 걸 봤을 때 노마드랜드는 사실 되게 좋잖아요. 어떤 시대의 흐름을 말 그대로 노매드라는 걸로 펼쳐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조금은 더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점에서 더 파더가 더 좋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이 캠피언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이 캠피언. 이거 더 강력 파워보다. 추천합니다. 네네. 파워보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어느 인물의 시점을 택하냐에 따라서 영화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또 라스트 듀얼과도 통한다고 보는데 우리 60대 중반에 제인 캠피언 누님이 녹슬지 않았구나. 그렇죠. 정말 네. 좋았어요. 전 다 좋아요. 제인 그리고 캠피언 영화. 사실 베네딕트 컴버비치도 그렇지만
오랜만에 본 커스틴 던스트 연기에 뻑 갔습니다. 그 중후한 나이에. 그래서 이 영화 정말 강추하고 싶고요. 7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 하실 거예요? 7위? 다 그래도 베스트 10 소개하고. 저도 좀 힐링 시네마 해야 되는데. 10편 제목만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세요. 제목만 소개하고 넘어가 네. 주세요. 저도 제가 말 좀 할게요. 네, 현존하는 가장 좋아하는 감독인 드니 빌레브의 듄 7위 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 뽑아야 되잖아요. 네. 모가디슈를 8위로 뽑았습니다. 사실 저는 모가디슈보다는 베테랑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모가디슈가 올해의 최고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편이 그 사이에 외국 영화 들어있는데 사실 올해 제가 빠진 감독 중에 한 명이 미셸 프랑코. 멕시코의 미셸 프랑코의 뉴 오더라는 영화인데 작년 못 봤어요, 나. 네, 작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인데 저는 사실 미셸 프랑코 우리가 이제 멕시코에 있는 쓰리 아미고가 있잖아요. 이냐리투 뭐 구아론, 델토로. 근데 저는 이제 이 미셸 프랑코까지 해서 멕시코 영화의 4인방을 말아야 된다. 그래서 크로닉이라든지 애프터 루시아라든지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뉴 오더도 꼭 강추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한국 영화죠. 이준익 감독의 자선오바를 그 10위에 뽑았습니다. 제가 좀 많은 영화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힐링로 힐링로 좀 해도 돼요. 전 5개만 할게요. 5개 뭐. 네. 일단은 저는 힐링 시네마 5위 뚜구뚜구뚜구 소울입니다. 네, 피트 닥터 감독의 애니메이션이죠. 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죽음의 세계를 너무나 풍성하게 그리면서 네. 우리에게 왜 사느냐고 질문을 하고 정말 좋았던 건 이 영화가 재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징한다는 것, 삶을 즉흥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소울을 네, 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힐링이라는 힐링. 점에서는 네. 뭐 당연히 네. 최고작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그 음악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 노래 들으면서 힐링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영화로는 당연히 자산어고. 네. 4위. 네네, 네. 자산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닷가를 배경으로 수묵화처럼. 그러면서 이 멀리 정말 유배를 간 사람이지만, 학자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용적인 생각들, 시대를 앞서간 생각들. 또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 별이 가득한 이 화면을 이렇게 비추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사실은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 뭐랄까, 서정적이고, 이준익 감독 영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아주 전통적이고 서사적이고 또 캐릭터 중심의 또 역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 자산어보만큼은 여백이 있고 또 굉장히 수묵화적인 그런 미장센이 돋보이는 그래서 이준익 감독의 최고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영화적 성취에서는 최고라고 인정해요. 네. 근데 이제 이준익 감독이 비판받아야 될 점은 역사물을 만들면서 그 사관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선생님 여기 지금 힐링. 아니, 그래서, 비평 그래서. 아니고 힐링.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 아릿한 네. 어떤 그런 슬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또 참대 영화. 캐릭터는 네, 영화인 것 아주 같아요. 또 빛나잖아요.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좋아하는 영화 저는 한국 영화 많네요. 세자매. 세자매. 정말 저 이승원 감독 이 영화 보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건 아니죠. 그러니까 평론가가 아니라 심리학자로서 네. 진짜 너무 막 어떻게 문소리 씨가 저런 연기를 선보일까? 저 정말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자기가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너무너무나 감춰가지고 그 완전 고아하고 우아하고 막 이렇게 주지화하는 이 막 방어기제로 막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그 역할 같은 것들. 그래서 그 균열이 깨지는 순간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세대 간 전수죠. 아버지의 폭력이 결국 어떻게 전수가 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좋은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힐링은 좀 적지만 힐링은 적어요. 그러니까 힐링은 마지막에 이렇게 한 장면, 사진 찍는 거 한 장면 정도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세자매의 어떤 힘은 이 각각의 그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라는 세 배우가 최선의 합을 맞춰서 그 가부장제하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안간힘을 벌이는 그것을 너무나 섬세하게 어떤 때는 균열적으로 구려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이승원 감독이 김선영 배우의 배우의 남편이죠. 남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세 여인을 찍을 때 다 자기 아내처럼 느꼈다.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의 세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원 감독이 뭐 굉장히 흉측한 영화도 만드는 이런 뭐 소통과 거짓말 같은 영화 보면 진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저기가 없죠. 그러니까 가시죠. 봐주는 게 없죠. 가식이 없죠. 그냥 전공법인데 직면적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세 자매는 전공법으로 가면서도 그 자매의 어떤 차이와 그러면서 공통점을 잘 그려내서 슬링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았던 영화 미나리죠. 네, 뭐. 미나리. 네. 저 뽑을 것 같아서 미나리 저 베스트 하나에 안 넣었습니다. 일부러. 네. 저는 미나리가 뭐 이민자의 역사를 다룬 것도 있지만 할머니와 손자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서 할머니와 손자를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린 영화가 별로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 둘이 나누는 대화는 대등한 평등한 대화잖아요. 할머니가 항상 할머니가 너무 손자를 예뻐해서 뭐 아들이라고 감싸고 뭐 그다음에 여자 손녀는 막 탄압하고 뭐 그런 서사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리 아이삭 정이라는 감독 자체가 데뷔작인 문유란 가보가 르완다 가서 르완다 10대 두 소년, 투치족과 후치족의 두 10대 소년의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리 아이삭 정이라는 감독이 평등한 어떤 시선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온 친구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몰라도 저는 이제 문유란 가보를 칸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으로 옮겨가면서 미나리로 나왔구나 해서 저는 사실은 문유란 가보와 미나리를 연계해서 꼭 같이 보기를 권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렇죠. 어찌 보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끈끈한 가족의 이런 것이 아마 정의삭 감독의 특징이 아닐까. 미나리의 가장 큰 영화적 성취는 그거죠. 우리 디아스포라, 세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상 환기시키면서 그 안에서 어떤 감동과 어떤 또 메시지를 잘 전하니까 이게 보편적인 울림을 그러면서도 미나리 안에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메시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지고 다니는 뭐 그런 씬.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정말 영화 보시면서 뭐 할머니와 나와의 관계라든가 또 뭐 이민자의 삶이라든가 뭐 정말 미나리의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영화고요. 저는 노매드랜드가 좋던데. 아니 저는 정말 저 1위입니다. 저는 힐링스타는 1위 노매드랜드. 다행이네요. 왜냐면 클로이자오. 저랑 좀 다르게 저는 사실은 이터널스를 보고서 클로이자한테 하도 실망해가지고 노마드랜드를 베스트 9에 넣었다가 뺀 이유는 사실 그게 있어요. 저는 이터널스를 보면서 그 내부 이해는 되면서도 아니 어떻게 노마드랜드를 마블이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고 돈의 위력이 넘어간 건데. 클로이자오를 감독을 왜 시킵니까? 클로이자오는 있어야겠죠. 안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에이 그런 기회를 어떻게 놓칩니까? 아니 그래서 그 안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선보이고 한 건 좋았는데. 조리 언니랑 같이. 저는 최고예요. 마동석도 그렇고. 그런데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마드랜드의 그 가치가 저한테 좀 퇴색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터널스에서 다시 노매드랜드로 돌아가서 어나더 노매드랜드를 만들어 내기를 지금 기대하고요. 이렇게 힐링 시네마에서 뽑을 거 알기 때문에 또 저는 그러셨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집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전 이게 대한민국이 굉장히 시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영끌을 하고 막 이런 정말 집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어떻게 보면 집, 부동산 교육이 함께 모여 있는 우리에게 정말 신선하고 새로운 시선을 준 것이죠. 세상을 유랑하는 곳. 그리고 그 유랑 안에서 황무지가 있고 그 황무지 안에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가 뭐 정말 자기 세면대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공중 화장실이. 또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세상의 모든 공공시설을 다른 식으로 재해석하고 다른 식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어떤 여유를 가진 사람.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꿈꿀 수가 없나. 한국은 너무 작지 않아요? 그 노매드랜드. 아니, 그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너무 저, 감상적이고 부르주아적이다. 아니 그리고 내가 노매드다 내가 보니까 노매드인데, 심심하게 나왔다라는 거지. 너무 그 영화가 알고 있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왜냐면 베스트 10이 네. 아닌 게 아니고 네. 나는 삶을 적어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선생님, 제가 그래서 반지하 새방에서 살면서 아이, 그건 뭐 옛날 네, 열 몇 번을 이사 다닌 노매드인데 왜 제 앞에서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네, 지금 집 있다고 너무 노매드 아니라고 그러신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2021년 한국영화계 결산 전찬일 평론가님 모시고 유쾌한 정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벌써 끝납니까? 2시간 해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2시간 어떻게 해요? 전 이제 미천 딸려서 안 돼요. 네. 저는 이제 힐링 2시간 하고 시네마, 10분씩 15분씩 쪼개가지고. 네, 힐링 시네마 한 것만으로도 그래요? 충분하고요. 알겠습니다. 전찬 선생님 역시 정말, 베스트 10좀 네, 잘 베스트 소개해 10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들. 네.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 꼭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마음 한 구석이 좀 허전할 때 좋은 영화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힐링 시네마 보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세자매는 힐링보다는 좀 심리학적으로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2022년에는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저는 올해가 이제 소띠 환갑을 맞아서 아하. 한 살로 재탄생했거든요. 음. 그래서 앞으로 건강에 허락하는 날 10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해온 것, 또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한 일을 열심히 찾아서 저 스스로를 퍼블릭 오지라퍼라고 칭하고 글로컬 컬처 플래닛 커넥터라고 칭하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영화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 가서 저를 필요로 한 데는 가서 힘 보태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여전히 생생하시네요. 저는 2022년에도 상담도 열심히 하고 영화도 열심히 보는 쭉 그렇게 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발 로나야 우리 안녕하자. 2022년에는 로나랑 안녕하는, 그죠? 코로나랑 안녕하는 그런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